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시죠. 토론계의 메시와 호날두. 아, 그럼요. 네,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외교부 장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문체부 장관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부 장관의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문 정권 초기부터 같이 해왔던 최장수 장관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가 눈에 띕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강경화 장관 교체한 건 잘했다고 봐요. 그 최장수 장관이고 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부 관료 출신입니다. 원래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국가안보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북미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한미 관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플러스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판이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 그다음 남북 관계 이런 문제에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낼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국가안보실장이나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외교부에 관여를 하면서 여러 직책들을 했어요. 외국의 대사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외교 관리 부분에서도 저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경험과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연관돼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외교부의 전체적인 일의 연장선상, 연결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바로 연결이 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장성철 소장님. 저는 잘된 인사인가라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강경화 장관의 특히 교체 같은 경우에는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지적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작년 우리 12월 5일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강경화 장관이 바레인에서 중동 다자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 이것은 참 이상스럽다. 그리고 북한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김여정이 강경화 장관에서 되게 하여튼 혼내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강경화 장관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을 하겠다. 주제넘은 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강경화 장관 저러다가 김여정의 데스노트에 올라서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 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를 내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예를 살펴보면 북한 문제에 부담스러워서 강경화 장관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분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용 신임 그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최준봉 교수님께서 적임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과연 적임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의용 안보실장 할 때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카운터 파트너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랑 보조를 맞추었던 분이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요, 지금 국무장관하고 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모든 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랑 호흡을 맞춰왔던 분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이러한 장관 인선 좀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네.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첫 번째 그 강경화 장관이 북한 측의 입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강경화 장관이 발언한 내용 때문에 북한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에 이렇게 바꿔라 얘기해서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 두 번째로 보조를 맞춘 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보조를 맞춘 건 그러면 우리 외교 라인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정책들을 가능한 한 잘 우리 쪽에 맞도록 이렇게 뭐라 그래 가져와야 된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네. 잘 적응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그러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박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외교가 되겠습니까? 외교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어떤 기조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가져온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면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외교 라인에서 안보실장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 어떤 기조를 계속 가져갈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대북 관계 또는 대북 어떤 라인 또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하는 최대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접근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외교하는 분들은 어느 한 정부에서 이랬으니까 그 스타일이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게 외교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하고요. 나머지 그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보건복지부 한 보건복지부 1분씩만 예. 짧게. 문화부 장관하고 그리고 한 분이 누구죠?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중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 맞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네. 또 경기도 의원도 하셨거든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 경기도 의원 하면서 중소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분도 중소기업 육성이나 성장에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황희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하지만 물론 이분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에서 야당은 공격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다만 이제 이분이 국회의원을 재선이고요 이번에 그리고 홍보위원장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국가 홍보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하는데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이라고 하는 그 세 분야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앞으로 장관 하시면서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네. 봅니다. 평가를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장관 내정자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은 없는데 네. 황희 우리 내정자 관련해서는 네. 왜 저분이 갑자기 장관이 됐지라는 의아한 평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엉이 출신 모임 출신들의 의원들이 약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부엉이 없습니다. 출신은 이제 친문 그리고 그렇습니다. 친문-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모임입니다. 친문 지지하는 의원님들의 모임인데 2018년도에 해체가 되긴 됐어요. 네. 근데 그 출신 분들이 지금 18개 내각 장관 중에 22%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내 사람 챙기기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교체 1순위 중기부 개각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울시장 출사표를 바로 던지지 않고 손에 꼭 쥐고 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다른 한 손에 쥐고 있던 장관직 사표를 오늘 때맞춰서 던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 일정에 맞춰서 청와대 개각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평가가 맞을 것 같아요. 박 장관을 상당히 배려한 그러한 인사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벤처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까지 다 마무리가 돼요. 여러 가지 보고회라든지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 끝나거든요. 네. 그 일정에 맞춰서 교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하게 이거는 관리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당 후보로 서울시장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모양새 있게 배려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잘한 것이다. 인재를 키워주는 차원에서 아주 모양새를 잘 갖춘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평가를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중기부 장관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개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예전에도 이미 예측은 됐었어요. 월 초에 그러니까 새해 개각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그때는 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개각이 새해에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일정이 어느 정도 맞춰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꼭 박영선 장관만을 해서 개각을 했냐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네. 개각의 필요성은 있었고 다만 시점으로 봐서 박영선 장관이 출마에 관련돼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영선 장관이 이제 곧 등판을 할 것으로 예상이 이제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여권 경선에 흥행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흥행 카드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상호는 혼자서 뛰면서 뭐 빨리 좀 경선 룰도 정하고 경선 일정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권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거기는 또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받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우상호는 혼자 뛰고 있다 보니 사실은 흥행이 많이 뒤처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장관이 나오면 제가 볼 때 뭐 지금 1대1 경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마지막까지 제3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정책 경쟁하고 선의 경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박영선 장관에 대한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출마 선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그 효과가 결국은 두 사람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얼마나 전체 관심과 지지율을 끌어올릴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든 아니면 중도층에서 진보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그 두 분의 경선에서 관심을 갖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보다는 어쨌든 분위기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되게 이제 흥미로운 경선이 이제 시작될 것 같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능력 면에서 또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년 초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대표나 야당 후보들에 비교해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메시아 호날두 게임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흥미로울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네. 김진표 공관위원장이 이제 그런 표현을 네. 써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거죠. 네. 네, 또 물망에 올랐었던 박주민, 김동연 등 재상 후보들이 있었는데 불출마를 택했습니다. 왜 불출마를 택했을지 이유 한번 짚어볼까요? 안 될 것 같아서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쟁력이 없다. 뭐 여론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 내가 출마해봤자 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당대표 전당대회가 곧 열린다. 그렇다면 나는 서울시장보다 당대표 쪽 나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박주민 의원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요. 명확히 입장을 했어요. 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재 있는 정당의 플랫폼에 기대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어제 입장 발표문을 보면 세대 교체를 하겠다, 세력 교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꿈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참고로 3주 전에 국민의힘 쪽에도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김동연 부총리를 서울시장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3주 전에 저는 이번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 그의 눈은 대선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왔을 때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 이런 경선에 나가서 결국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음번에 뭘 하려고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게임은 쉬고 다음 게임에 나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박영선, 우상호 두 양강 구도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도 유리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관점이 흐려지는 것보다 선명하게 두 사람이 서로의 정책을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권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의 이제 범야권 후보 단일화 방정식이 이제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이제 개방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듣자마자 단박에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제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좀 무리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혀 다른 정당이잖아요. 그 전혀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경선을 해서 그러면 누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를 어떤 당의 후보로 낼 겁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최종 경선에서 한 사람으로 남았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으로 나가는 겁니까?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본인은 국민의당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도 못 내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당헌 당규를 바꾸는 문제까지 내게 보겠다 했다.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함께 경선을 하고 경선하고 나서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가 만약 후보가 되면 국민의 당 이름으로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지지하는 층에서 봤을 때 그건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하고 나중에 안철수 대표와 1대1 단일화 문제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에 나온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원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같이 경선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1등을 했다 예컨대 네. 후보자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다른 후보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논란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대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당이 다른 정당이 함께 모여가지고 경선에서 거기서 나온 사람을 선출하자는 방식은 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각각 경선을 해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뭐 권영세, 하태경 이런 분들은 또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있었던 비대위를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단호했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보면은 어제까지는 뭐 권영세, 뭐 하태경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오늘부터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야권은요. 자, 우리 당 후보 뽑고 나중에 3월 초에 안철수 대표랑 우리 원샷 통합 경선을 치르자라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대표 저런 제안은요. 진정성 속에 계산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성 뭐냐면 야권 단일화 합시다. 야권 단일화해야 선거에 이깁니다라는 그런 진정성을 가졌지만 내가 국민의힘에 가서 경선에 참여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수잖아요. 몇 명이 있으니까 표가 분산될 거고 나는 혼자다. 내가 경선을 해도 이긴다라는 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좀 정치 공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그렇죠. 룰이다. 네. 네. 내가 되는데 최적의 구도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3월 초에 서로 이제 뽑혀서 경선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 제안을 단박에 거절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 뭔가 안 되면 말고 시킨 것 같은데 이런 벼랑 끝 전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김 위원장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정당에 있는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죠. 당헌 당규 다 바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로 선출됐을 때 어떤 당이 후보로 나갈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논란이 붙어지게 되면 이거 경선하기 전에 다른 문제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그 원칙을 다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 무리 없이 진행하는 방법인 것이지 지금처럼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같이 경선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네.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단번에 거절한 거. 이게 만약에요. 계속 논란이 돼 보세요. 그럼 계속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 이 문제에 네. 대해서. 그게 결코 양쪽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너무 혼내기만 하고 있어요. 좀 달래야죠. 어차피 단일화할 대상 아닙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네. 되게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혼내요. 때리기도 하고 너 집에 막 나가 막 하면서 때려요. 아버지도 옆에 있다가 그래 너는 잘못한 놈이야 하고 막 때려보세요. 애 진짜 가출합니다.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혼내면 아빠가 그래 아유 엄마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다독여야죠. 달래야 합니다. 지금 달래는 분이 없어요. 안철수 대표 어차피 야권 후보군 중에 한 명입니다. 달래가지고 감정 상하지 않게 해서 야권 단일 후보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놔야지 저런 식으로 서로 공격만 해대면은 감정 싸움 때문에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해 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최근 그 정치권의 작심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이 또 이제 논란이 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이제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김경엽 이제 여당 의원이 또 뭐 공업용 미싱 뭐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청와대 역시도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정치 도의를 넘어선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비판할 수 있죠, 충분히.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그런데 그것도 도의가 있는 겁니다.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면 문제가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역지사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충분히 얘기하겠어요, 제가. 근데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체? 그럼 본인한테 당신 나중에 감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기분 좋겠습니까? 주영 원내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를 지켜야 되는데 정치적 도의를 넘어섰다고 저는 봐요. 다른 말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자신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실 때 뭐 충분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비판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도의 자체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발언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면 받을 수도 있어. 저 말은요,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 갈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급한 방식에 더 저급하게 대응을 하면요. 네. 국민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잘못한 것이다라고 깨끗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낙연 대표는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처음으로 겨냥해서 좀 순서를 날렸습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재난지원금을 이제 경기도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방역과 그다음에 경제 두 마리를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위험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방역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돈을 지원하게 되면 돈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성과를 못 내고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날짜를 정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면 지급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언제 지급할지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낙연 대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그럼 이낙연 대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견제구를 날린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으로 따지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어쨌든 그 본인을 지지하는 층, 방역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오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 뭐 장성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너무 상처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경직돼 있다. 그렇죠.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본인이 올라가는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작용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고민하면서 발언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여권 잠룡들 사이에서도 지금 많이 분위기가 경직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요, 1등 후보의 숙명이에요. 1등 후보는요, 당연히 2등 후보로부터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이라고 했지만 두 분 사이의 다툼은요,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이낙연 대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아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지지율이 연초에 역전당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조급해서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1등 후보는요, 공격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